라이토는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아인슈타인이라 불릴 정도로 지능이 뛰어난 초천재 고등학생이다. 그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모든 과목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듯 압도적인 실력을 뽐낸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경찰청의 고위 간부로 그는 정의와 법의 세계와 아주 밀접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느 날 멍하니 앉아있던 그의 앞에 하늘에서 데스노트라는 글자가 적힌 기묘한 노트가 툭 떨어진다. 라이토는 떨어지는 노트를 목격하고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가 기회를 틈타 그것을 손에 넣는다. 교실을 나서자마자 그는 노트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그 안을 확인한다. 노트에는 이름이 적힌 인간은 죽는다는 규칙이 적혀 있었지만 처음엔 그저 말도 안 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노트를 제자리에 두고 떠나버린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기묘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터무니없는 망상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그는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결국 노트를 집으로 가져가 실제로 테스트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집에 도착한 그는 노트를 펼치고 안에 적힌 규칙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한다. 규칙 중 하나는 이름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는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엉뚱한 사람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명이인 사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또한 사인과 사망 시간도 상세히 지정할 수 있었다. 사인을 적지 않으면 40초 후에 심장마비로 즉사한다. 라이토는 흥분했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누군가에게 시험해보기로 마음먹는다. 펜을 들고 쓰려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며 망설인다. 아직 확신이 없었고 정말이라면 자신이 살인자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바로 그때 TV에서 아이들을 인질로 잡은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온다. 범인의 이름과 얼굴이 보도되자 라이토는 이것이야말로 노트를 시험할 완벽한 기회라고 직감한다. 죽어 마땅한 자가 있다면 바로 저 범죄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곧장 이름 적고 40초를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역시 미신일 뿐이라며 넘기려던 찰나 갑자기 아이들이 범인에게서 무사히 탈출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온다. 범인이 정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라이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라이토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한다. 학원에 간 그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불량배 무리를 목격한다. 그들에게 시험해볼까 고민했지만 아는 사람은 피하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거리에서 한 여자를 괴롭히는 무리를 발견한다. 그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름 하나를 온갖 방법으로 적어넣는다. 잠시 후 여자는 도망쳤고 남자가 그녀를 뒤쫓는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무언가에 맞은 듯 툭 쓰러져 죽고 만다. 그 순간 라이토는 이 노트가 진짜임을 완전히 확신하게 된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2명이나 죽였다는 사실에 양심이 찔렸지만 부패한 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합리화한다. 그는 세상이 끝없는 범죄와 부패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악으로부터 정화하겠다고 다짐한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반기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는다. 전혀 관심은 없었지만 성적표를 건넸고 역시나 성적은 압도적인 최상위권이었다. 성공적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노트 생각뿐이라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그는 멈추지 않고 범죄자들의 이름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 엄청난 수의 이름을 적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뒤에서 기괴한 생명체가 나타나 지금 상황이 즐겁냐고 묻는다. 라이토는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넘어지지만 그 생명체는 이 노트의 원래 주인이라며 그를 안심시킨다. 라이토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이 기묘한 존재와 당당하게 대화를 시작한다. 그는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 노트가 인간 세상에 있는지 묻는다. 그 생명체는 자신을 사신 류크라고 소개한다. 일본의 죽음의 신이다. 사신계가 너무 지루해서 심심풀이로 인간 세상에 노트를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류크는 모든 사신이 인간의 이름을 적어죽게 만드는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라이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노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노트를 포기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라이토는 이 모든 게 너무나 간단하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한다. 그때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자 라이토는 당황하지만 류크는 노트를 만진 사람에게만 자신이 보인다고 안심시킨다. 문을 열어주자 어머니는 류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라이토는 문을 닫은 뒤 대화를 이어간다. 라이토는 왜 하필 자신이 이 노트를 얻게 되었는지 류크에게 묻는다. 류크는 그저 무작위로 떨어뜨렸을 뿐 순전히 우연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라이토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위대한 기회라고 확신한다. 그는 신세계의 신이 되어 절대적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한다. 그렇게 라이토는 노트를 사용하여 범죄자들을 차례차례 처단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는 이 죽음들의 기묘한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단기간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국제형사 경찰 기구인 인터폴 내에서 의구심이 증폭된다. 인터폴 내부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범죄자는 죽어도 싸다는 쪽과 살인이 아닌 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 죽음들이 자연사가 아닌 살인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가리키는 물리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건이 평범한 심장마비처럼 보여 상황은 단서 하나 없이 극도로 꼬여만 갔다. 결국 그들은 세계 최고의 탐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한다. 그 탐정은 복잡한 사건 해결의 천재인 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그 누구도 정체를 알지 못한다. 그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사건만을 맡기에 그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크나큰 도전이다. 이때 와탈이라는 남자가 나타난다. 그는 엘과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개자다. 그는 엘이 이미 사건 조사를 시작했음을 알린다. 이어 엘은 직접 전화를 통해 모든 보안기관의 협력을 요청하며 수수께끼를 풀어나간다. 그는 수사본부를 일본에 두겠다고 요청했고 일본 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두가 당황한다. 그러나 엘은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회의는 긴장과 기대감 속에 마무리된다. 그 사이 라이토는 인터넷을 살피며 대중의 반응을 살핀다. 모든 이들이 범죄자 처단자에게 붙여진 이름 키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도 확인한다.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겉으로든 속으로든 키라를 열렬히 지지했다. 심지어 그를 찬양하고 소통하기 위한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자신을 인정하게 하려는 라이토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신세계의 절대 지배자를 꿈꾸는 라이토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만족한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TV에서 인터폴의 긴급 생중계가 방송되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세계 최고의 탐정이라 불리는 인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탐정은 자신을 소개하며 전 세계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봐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라고 단언한다. 수사 책임자로서 그는 반드시 키라를 잡아내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키라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당신이 실현하고 있다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순전한 악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이어 그는 도발적인 웃음을 지었고 이는 라이토를 극도로 분노케 한다. 격분한 라이토는 자신의 행보를 악이라 부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탐정을 당장 없애버리기로 결심한다. 라이토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쥐며 끝내기 전에 조금 더 가지고 놀고 싶었다고 읊조린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붓듯 노트에 그의 이름을 거칠게 적어넣는다. 40초가 흐른 뒤 방송에 나오던 인물은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그대로 고꾸라져 죽고 만다. 라이토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반전은 화면이 바뀌고 그 탐정이 다시 나타났을 때 시작되었다. 죽은 자는 키라의 살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동원된 사형수일 뿐이었다고 그는 폭로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탐정임을 밝히며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여보라고 키라를 도발했다. 치밀하게 짜인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라이토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탐정을 지금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 순간 탐정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키라는 일본에 있다. 그것도 일본의 특정 지역에.
일본에서 일어난 라이토의 첫 범행이 단서가 된 것이다. 전 세계 동시 중계가 아니라 일본 특정 지역에만 송출된 방송이었다니 수사망은 순식간에 좁혀졌다. 결정적인 정보를 남긴 채 방송은 종료되었다. 이로써 키라의 위치가 특정되었다. 검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하지만 라이토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며 선언했다. 이 탐정을 쓰러뜨릴 자는 바로 나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두뇌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탐정은 사망 시각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요청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망은 오후 4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휴일에는 하루 종일 사망자가 발생했다. 키라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탐정은 날카로운 결론을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라이토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두가 귀가했다. 수사에 지친 아버지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과 잠시 시간을 보낸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라이토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아버지의 수사 정보를 이용해 라이토는 새로운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 노트로 사망 시간을 조종한다. 기존의 패턴을 무너뜨려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릴 작전이다. 라이토는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다음 날 갑자기 바뀐 사망 패턴에 탐정은 자신의 추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키라가 경찰 관계자이거나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의심이 싹 텄다.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FBI에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경찰과 그 가족들을 감시하기 위해 수많은 요원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라이토 자신도 감시 대상이 되었지만 처음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류크가 경고했다. 누군가 널 지켜보고 있다고. 라이토는 동요하지 않고 평소처럼 태연하게 행동했다. 귀가한 라이토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해 의심의 화살이 경찰을 향했음을 확인했다. 이제 다음 단계다. 감시자를 제거한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정교한 트릭이 필요하다. 그때 류크가 사신의 눈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보는 것만으로 상대의 이름과 수명을 알 수 있는 눈. 사신이 정보를 몰라도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비결이다. 라이토 또한 거래를 통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했다. 하지만 대가는 자신의 남은 수명의 절반. 누구든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 라이토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라이토는 거절했다. 수명을 깎으면서까지 얻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지략을 믿기로 한 라이토는 감시자를 유인해 정체를 밝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도주 중인 범인을 이용해 사건 현장을 조작했다. 감시자와 함께 있는 그 장소로 범인이 오게끔. 라이토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계획을 수행했다. 아는 여자애와 함께 버스에 올랐고 감시자는 의심 없이 뒤를 쫓았다. 그때 범인이 나타나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시나리오다. 라이토는 이 상황을 이용해 감시자의 이름, 레이 펜버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노트 조각을 이용해 범인의 눈앞에 류크가 나타나게 만들었다. 공포에 질린 범인은 이성을 잃고 총을 난사했다. 도망치던 범인은 사고로 즉사했다. 라이토의 설계대로였다. 이로써 라이토는 요원의 이름을 손에 넣었다. 이제 다음 단계, 요원과 그 동료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차례다. 하지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처단 시점을 잠시 늦추기로 했다. 결국 그를 가로막고 위협하며 모든 FBI 요원을 말살할 계획이 담긴 파일을 건네 명령을 따르게 했다. 요원은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지시대로 동료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자리를 뜨자마자 그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라이토의 완벽한 승리였다. 노트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종해 FBI 요원 전원을 말살시킨 라이토의 치밀함이 드러났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당국은 수사팀에서 요원들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직 간의 신뢰는 무너졌고 키라의 공포에 질린 수사관들의 탈퇴가 잇따랐다. 동시에 일본 경찰에게 FBI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수사팀에 남은 건 국장과 단 4명의 정의의 멤버뿐이었다. 엘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실은 이 모든 전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듯 보였다. 누구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누가 목숨을 걸고 수사에 임할지 가려내기 위한
그의 시험이었던 것이다. 엘은 마침내 그들에게 대면을 요청했고 만남이 성사되었다. 탐정이라곤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의 기묘한 모습에 수사팀은 경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일에 쌓여있던 자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냈다. 수사관들이 자신과 접촉했다는 걸 키라가 알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노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라이토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우연히 경찰 본부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키라 사건의 중대한 단서를 쥐고 국장을 찾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키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라이토의 본능이 깨어났다. 아버지가 수사 책임자라며 능청스럽게 접근해 자신에게 정보를 넘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 도중 라이토는 그녀가 자신을 감시했던 요원 레이 펜버의 약혼자임을 알아차렸다. 레이가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위험하다. 이 여자를 여기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가 경찰에 들어가는 순간 라이토는 1순위 용의자가 될 테니까. 라이토는 정보를 받아 적는 척하며 몰래 노트 조각을 꺼냈다. 실제로는 40초 후에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이름을 적고 있었다. 그러나 40초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짜 이름이라니 이 여자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명석함이다. 라이토는 즉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건 이야기를 유도하던 라이토는 자신이 엘과 함께 일하는 수사팀 일원이라고 대담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도 예전에 엘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찬스가 왔다. 라이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부수를 던졌다. 경험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키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에게 수사팀 합류를 제안했다. 그녀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했다. 라이토는 신분을 확인할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드디어 라이토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손에 넣었다. 라이토는 정보를 기록하는 척하며 다시 종이를 꺼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데스노트의 한 페이지였다. 초읽기가 시작되고 그녀의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왔다. 마지막 순간 라이토는 속삭였다. 내가 키라다. 죽음을 향해 걷는 그녀에게 건넨 작별 인사였다. 그렇게 레이 펜버의 약혼자마저 라이토의 손에 제거되었다.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엘에게 전해졌다. 그녀를 잘 알던 엘은 이 기묘한 자살 사건을 직접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살할 리 없다. 약혼자의 죽음을 쫓다. 뭔가를 발견하고 입막음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엘은 단정지었다. 그렇다면 키라는 레이 펜버가 감시하던 대상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명단을 훑던 엘의 시선이 멈췄다. 용의 선상에 오른 건 수사 간부들의 두 가문뿐. 그는 즉시 두 집의 수많은 감시, 카메라와 도청기를 설치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포위망이 좁혀온다. 계획은 실행되었고 두 집 안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라이토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었고 즉시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는 외출 중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닫을 때 문고리를 특정 위치에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문고리가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방에 침입했음을 즉각 깨달았고 안에 도청기와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크는 내내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라이토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토는 누군가 숨겨진 카메라와 도청기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류크에게 엄청난 양의 사과를 대가로 모든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류크는 그렇게 했고 집안 구석구석에 총 64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엘은 키라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살인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감시 대상인 2명 중 1명이 키라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셈이었죠. 하지만 라이토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 보도되는 범죄자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적어내려갔습니다. 감자칩 봉지 안에 소형 팁을 교묘하게 숨겨둔 덕분에 뉴스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가 시험 공부를 하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사실 뉴스를 보며 살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시를 당하는 와중에도 범죄자 처단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이 계속되자
경찰은 카메라와 도청을 통한 수사 가설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카메라와 장비를 철거했고 상황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은 결코 확신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라이토를 의심했습니다. 그 사이 라이토는 기말고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도중 뒤를 힐끗 돌아본 그는 그곳에 앉아있는 애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라이토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독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토는 크게 개의치 않고 시험을 이어갔지만 엘의 행동은 기존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라이토라는 인물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시험 결과가 나왔고 라이토는 평소처럼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와 공동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비슷한 가명을 쓰는 그 학생을 보며 라이토는 전에 본 적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엘이 그를 바라보며 라이토의 아버지가 경찰에서 키라 사건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관해 중요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라이토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의 말을 듣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이 입을 열었을 때 라이토가 느낀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엘은 그가 키라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압박을 가하는 완벽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토는 그 순간 엘의 이름을 적어 그가 죽게 된다면 자신이 유일한 용의자가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만약 가명을 대신 쓴다면 머릿속에 떠올린 실제 인물의 얼굴 때문에 엘은 라이토가 키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심 라이토는 떨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자제하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엘의 손을 잡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분노에 휩싸여 인생에서 지금처럼 모욕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엘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라이토는 엘이 자신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이토가 실수나 허점을 보여 자신이 키라임을 드러내게 하거나 혹은 라이토가 정말 무죄라면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수사를 돕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라이토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의 본명을 알아내어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려는 두 사람 사이에 밀착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시 만났고 마치 우정을 쌓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엘은 그를 수사 본부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라이토와 엘은 라이토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아들이 키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그로 인한 충격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쳤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은 아들을 수사에 합류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 라이토는 이 인물이 진짜 엘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수사팀에 합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본부로 돌아와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동안 경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유통업자들이 나타나 키라로부터 메시지와 녹화 영상을 받았다고 전한 것입니다. 키라는 그 영상들을 대중에게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그들은 첫 번째 영상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내가 키라다라는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을 믿지 못해 증거를 원한다면 제2채널로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아나운서가 이미 죽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말하는 이가 진짜 키라이거나 혹은 같은 능력을 가진 자임이 모두에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방송국에 연락을 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광기를 멈추기 위해 직접 달려갔지만 현장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가 문을 뚫고 들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키라가 그들의 이름을 알 리 없었기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맥없이 죽는 모습을 보자 충격과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이가 가려 했으나 엘은 가면 저 사람처럼 죽을 뿐이다. 수사관을 또 잃을 수는 없다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엘은 키라가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혼란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키라가 처음부터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왜 진작 죽이지 않았지?
그때 그의 생각은 중단되었습니다. 장갑차 한 대가 현장으로 돌진하더니 라이토의 아버지인 경찰국장이 내렸습니다. 국장은 자신이 일본 경찰의 총책임자임을 밝히며 즉시 현장으로 안내하라고 보안 요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라이토는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 또 다른 키라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인물이 사신의 눈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리했습니다. 방송국에 진입하려던 경관의 죽음이 그 근거였습니다. 제2의 키라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라이토는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인물이 정체가 탄로나 경찰에 잡혀 데스노트의 존재를 불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트의 비밀이 전 세계에 폭로될 테니까요. 라이토의 아버지가 모든 녹화 영상을 경찰본부로 회수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키라가 경찰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길 원했습니다. 경찰이 동의한다면 모든 범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표하라는 요청이 담긴 영상이 방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지는 키라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이 거부한다면 또 다른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그는 진짜 엘이 생방송 TV에 나타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 수사관 전원을 죽이기 시작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엘은 가짜 키라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녹화 영상은 도시 전체에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엘에게 남은 시간은 단 4일, 정체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수사팀이 다시 모였고 세계 각국 정상들은 엘에게 TV에 출연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다며 가짜 손에 죽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며 놀라 물었습니다. 엘은 이 자가 우리가 알던 키라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자는 가짜 키라거나 혹은 같은 살인 능력을 가진 다른 인물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그는 경찰국장에게 라이토를 불러 수사에 합류시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이토는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내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2의 키라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싶어 했고 누구보다 먼저 그를 찾아낼 계획이었어. 그는 수사본부로 가서 수사에 합류했지. 그는 이자가 진짜 키라가 아니라 같은 살인 능력을 가진 채 키라를 흉내내는 또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의견을 같이 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안했지. 그들은 마치 진짜 키라가 답장을 보낸 것처럼 직접 녹음 파일을 보내기로 결정했어. 키라의 목소리로 이전 녹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은 진짜 키라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녹음해 TV로 방송했지. 그는 또한 제2의 키라에게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응징하겠다고 협박했어. 자신을 돕긴 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은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도 덧붙였지.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제2의 키라는 미사라는 이름의 유명 모델이었어. 얼마 전 그녀의 부모님은 어떤 범죄자에게 살해당했지.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그 범죄자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 하지만 나중에 키라가 그를 죽였지. 그때부터 미사는 키라와 사랑에 빠졌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어. 두 번째 데스노트를 손에 넣은 후 그녀는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키라를 돕고 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 이 시점에서 사신이 인간 세상에 노트를 떨어뜨리려면 자신을 위한 것과 여분, 이렇게 두 권의 노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류크가 사신 대왕을 속여 라이토가 사용하고 있는 여분의 노트를 훔쳤던 거야. 미사와 함께 있는 사신 램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연이 있었어. 램은 미사에게 사신이 어떻게 죽는지 아느냐고 물었지.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했어. 램은 사신이 인간과 사랑에 빠질 때만 죽는다고 말했어. 그 인간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사신이 그를 구하기로 선택하거나 이름을 쓰는 것을 거부하면 인간은 사신의 남은 수명을 물려받게 돼. 그 후 사신은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지. 미사는 자신을 사랑한 사신이 있었느냐고 물었어. 램은 그렇다고 대답했지. 그 사신은 램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대. 어느 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미치광이가 습격해 죽이려 했지만 램의 친구 사신이 노트에 그 남자의 이름을 써서 그녀를 해치기 전에 죽여버렸어. 그렇게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남은 수명을 준 뒤 죽음을 맞이했지.
램은 그녀를 사랑했던 그 사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그의 노트를 챙겨 미사에게 가져다 준 거야. 그 후 미사는 키라에게 드디어 답장을 줬으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는 또 다른 녹음을 보냈어. 그녀는 또한 자신이 사신의 눈을 가졌다는 사실도 밝혔지. 라이토는 충격을 받았고 아무도 몰라야 할 비밀을 폭로한 제2의 키라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녀를 정말로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지. 엘은 사신 같은 존재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들려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갔어. 그러고 나서 미사는 메시지를 통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키라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 그녀는 특정 장소와 암호화된 힌트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건 데스노트를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암호였지. 라이토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어.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 대신 제2의 키라가 용케 그를 찾아냈어. 다음 날 그녀는 그에게 직접 다가왔어. 라이토가 그녀를 만나러 나가자 그녀는 즉시 자신의 노트를 건네주어 그가 자신의 사신을 볼 수 있게 했지.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어머니께 차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고 나서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신문하기 시작했지.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이 키라인 줄 알았는지 물었어. 그녀는 사신의 눈으로 알아냈다고 대답했지. 그녀는 이름을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그였고 그것이 그가 데스노트를 가졌다는 증거라고 말했어. 이것은 라이토에게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랐던 류크에게도 새로운 정보였어. 그녀는 또한 사신이 인간과 사랑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 그녀는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고 원하는 대로 자신을 이용해도 좋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어. 바로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것이었지. 라이토는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린다며 완벽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어. 그는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자신도 조건을 하나 내걸었지. 만약 그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그때 램이 갑자기 끼어들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 램은 라이토에게 미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직접 널 죽이겠다고 말했지. 라이토는 그러면 램 너도 죽게 될 거라고 대꾸했어. 램은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대답했지. 그 순간 라이토는 램이 미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로 인해 라이토는 미사와 함께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는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어. 결국 그들은 엘의 본명을 알아내어 그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합의했어. 미사가 가진 사신의 눈을 이용해서 말이지. 어느 날 엘과 라이토가 함께 앉아있을 때 미사가 그가 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갑자기 들어왔어. 그녀의 방문은 순전히 우연이었지. 그녀는 그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떠났어. 그때 라이토는 상황을 이용해 엘에게 볼 일이 있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지. 그는 밖으로 나가 미사에게 전화를 걸어 엘의 진짜 이름을 물어보려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뒤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알고 보니 엘이 미사의 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간 거였어. 동시에 경찰은 미사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 그 순간 엘은 라이토에게 미사가 제2의 키라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알렸어. 라이토는 어떻게 그녀를 찾아냈는지,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겁에 질렸지. 알고 보니 경찰에 보낸 테이프 중 하나에서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발견된 거였어. 분석 결과 미사의 것으로 확인되었지. 그녀는 체포되었고 라이토에 대한 의심은 더욱 짙어졌어. 그럼에도 그녀가 정말 제2의 키라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기에 그는 즉시 체포되지는 않았지. 미사는 구금되어 구속된 채 신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대신 그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지. 하지만 램은 그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할 수 없었고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램이 내놓은 해결책은 라이토를 찾아가 그녀를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고 그대로 실행했어. 그 지점에서 라이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활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지. 그는 램에게 미사에게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전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잃게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미사는 그 말에 따랐고 모든 기억을 잃었어. 그 후 라이토는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며 경찰에 자수했어.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키라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까지 줬지. 정말 기가 막힌 연기였어. 하지만 사실 그건 전부 치밀하게 짜인 그의 계획의 일부였지. 그는 살인이 멈춘다면 자신이 키라라는 증거가 될 테니 미사와 함께 자신을 가둬달라고 요청했어. 그들은 두 사람을 가뒀고 살인이 멈추자 모두가 라이토가 정말 키라라고 믿게 되었지. 그런데
갑자기 라이토가 자신은 키라가 아니라고 주장했어. 그러더니 다음 날 살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재개되었지.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들은 진짜 키라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용의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인이 재개되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라이토는 키라가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 결국 엘은 감시를 계속한다는 조건 하에 그들을 풀어주기로 했고, 라이토를 자신과 수갑으로 연결하기까지 했어. 사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라이토의 계획대로였어. 그는 미사에게 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한 뒤 두 권의 노트를 챙겨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었지. 그곳에서 그는 계획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실행하기 시작했어. 그는 류크에게 노트의 가짜 규칙을 적어달라고 했지. 그러고는 류크와 램 사이에서 노트의 소유권을 바꿔버렸어. 소유 관계를 완전히 뒤틀어버린 거야. 그 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에게 노트를 넘겨 자신이 없어도 살인이 계속되게 만들었지. 남은 노트 한 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렸어. 류크와 모든 계획을 짰지. 적절한 순간에 소유권을 포기하고 기억을 잃도록 말이야. 그동안 살인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계속되는 법. 나중에 라이토는 수사팀에 복귀하게 돼. 기억이 없으니 정말 진심으로 수사에 임하게 된 거지. 모든 게 놈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라이토가 다시 수사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 사건들이 수익이 급증한 요츠바라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대부분의 죽음이 그 회사를 위한 것 같았지. 새로운 키라가 그곳에 있다는 증거야.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찾아내고 검거에 성공했어. 신문 과정에서 놈은 모든 걸 불어버렸지. 그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야. 라이토의 아버지가 노트를 펼친 순간 사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목격해버린 거야. 그 찰나 라이토의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자신이 진짜 키라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거야.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크크.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범인의 이름을 적어 죽여버렸어. 입을 막기 위해서지. 하지만 라이토는 그들 앞에서 대놓고 적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어. 이미 손목시계 안에 노트 조각을 숨겨뒀던 거야. 완벽한 타이밍에 계획을 실행했지. 놈은 죽었고 수사팀은 노트를 조사하기 위해 본부로 돌아갔어. 그곳엔 라이토가 류크에게 시켜 적어둔 가짜 규칙들이 섞여 있었지. 수사팀은 규칙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달렸어. 첫 번째, 가짜 규칙. 노트를 태우거나 파괴하면 접촉한 모든 이가 죽는다. 노트를 파괴하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기억과 연결고리를 지키려 한 거야. 두 번째 규칙. 이름을 계속 적지 않고 13일이 지나면 사용자는 죽는다. 이걸로 라이토와 미사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어. 50일 넘게 구금됐는데도 멀쩡했으니 이 규칙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 된 거지. 덕분에 라이토와 미사를 향한 의심은 사그라들었어. 엘은 여전히 미심쩍어했지만 라이토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드디어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렸다. 그 후 라이토는 미사를 만나 노트를 숨겨둔 곳으로 가만져보라고 지시했어. 미사가 노트를 만지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다. 라이토가 남긴 메시지도 함께 발견했지. 이걸 보고 있다면 기억이 돌아온 거겠지. 당장 엘의 이름을 적어라. 하지만 미사는 엘의 본명을 몰랐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지. 다시 한번 사신의 눈을 갖기로 거래한 거야. 수명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도 망설임 없이 거래를 마치고 수사본부로 돌아갔어. 램은 미사의 수명이 또 줄어든 걸 보고 극도로 걱정하기 시작했지. 그동안 라이토는 미사에게 범죄자들을 닥치는 대로 처단하라고 명령했어. 그러고는 엘에게 가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고 선언했지. 13일의 규칙을 테스트해보자. 사형수에게 이름을 적게 한 뒤 13일 동안 지켜보자는 대담한 제안이었어. 죽는다면 규칙은 진짜인 거고, 죽지 않는다면 가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 대담한 발상에 감탄했지. 하지만 램은 깨달았어. 테스트가 진행되면 미사가 위험해진다는 걸. 결국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개입하기로 결심했지. 라이토는
램이 미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램의 결론은 단 하나, 엘을 죽이는 것뿐. 갑작스럽게 와타리가 죽고 곧이어 엘마저 심장마비로 쓰러지며 숨을 거두었어. 진실에 그토록 근접했던 명탐정 엘, 여기서 잠들다. 라이토는 비열한 눈빛으로 죽어가는 엘을 안고 오열하는 척 연기했지. 속으로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말이야. 이로써 첫 번째 대결은 라이토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 수사팀만이 참석한 가운데 엘의 비밀 장례식이 치러졌지. 그 후 라이토는 묘비 앞에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 내가 신세계의 지배자다. 한편 엘의 부고는 와미즈 하우스라는 곳에도 전해졌어. 그곳은 와타리가 엘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세운 영재 교육기관이었지. 엘 역시 어린 시절 와타리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서 자랐어.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두 명, 니아와 멜로. 후계자가 결정되기도 전에 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거야. 둘 다 후계자 자리를 원했지. 분노한 멜로는 하우스를 뛰쳐나갔어. 내가 누구보다 먼저 키라를 잡겠어. 키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숙명의 대결이 시작된 거다. 방해꾼이 사라진 세상에서 키라는 전 세계의 악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어. 온 세상이 그의 지배 아래 굴복했지. 그 시기 범죄율은 거짓말처럼 급감했어. 일본 경찰조차 간접적으로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 시작했지. 경찰 총수가 바뀌고 라이토의 아버지는 차장이 되었어. 이런 체제는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지. 수많은 국가가 키라의 통치를 받아들였고 아무도 그에게 대적하지 못했어. 마침내 대학을 졸업한 라이토는 경찰에 투신하게 돼. 수사관으로서 당당히 수사팀의 일원이 된 거야. 정체를 숨긴 채 모두를 속이는 키라. 소름 돋는 연기군. 살인 집행은 미사에게 맡겨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어.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 유유히 수사망을 빠져나갔지만 영원한 건 없는 법. 그 무렵 미국은 키라 수사를 위해 특수팀을 창설했어. 그 이름은 바로 SPK. 니아가 이끄는 이 조직엔 FBI와 CIA 요원들이 집결했지. 반면 멜로는 어둠의 길을 택해 미국 마피아의 보스가 되었어. 각자의 방식대로 키라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한 거야. 일본 경찰이 노트를 가졌다는 걸 안 멜로는 경찰청장을 납치하기로 했어. 계획대로 청장을 납치하는 데 성공했지. 놈을 통해 수사 기밀을 아는 자가 극소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 안에는 차장인 라이토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지. 소식을 들은 라이토는 지체 없이 청장을 죽여버렸어. 하지만 멜로는 계획을 바꿔 이번엔 차장의 딸을 납치하겠다고 통보해왔어. 라이토는 경악했지. 납치된 건 바로 자신의 여동생, 사유였으니까. 인질의 몸값은 바로 데스노트. 아버지는 절망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어. 노트를 범죄자에게 넘길 순 없었지. 하지만 딸의 목숨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니아라고 밝힌 의문의 인물. 키라를 잡기 위해 조직된 SPK의 리더라고 당당히 말했지. 수사팀과 협력해 노트를 되찾아 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들은 즉시 교환을 저지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 라이토의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지하라서 위성 추적이 불가능했어. 결국 교환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노트를 건네주고 딸을 되찾았어. 사유는 무사히 구조되었지. 하지만 멜로는 미사일을 이용해 유유히 탈출해버렸어. 이런 식으로 마피아가 데스노트를 손에 넣고 말았어. 그 후 멜로는 수많은 SPK 대원들을 살해해버렸지. 니아를 저지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게 놈의 목적이었던 거야. 한편 자신의 노트를 찾으러 또 다른 사신이 나타났어. 그는 인간계로 내려와 노트를 되찾았지. 마피아 보스와의 긴 대화 끝에 노트에 적힌 규칙들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사신은 그 규칙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선언했지.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라이토는 마피아로부터 노트를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 그는 미사에게 사신의 눈을 사용하게 해 마피아 단원들을 확인하고 이름을 알아내게 했어. 덕분에 놈들 중 한 명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지. 그놈의 이름을 적어 메시지로 위치를 보내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라이토는 놈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지. 그리고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류크의 데스노트를 취한 뒤 소유권을 포기해버렸지. 그리고 미사의 노트를 가져와 기억을 잃지 않도록 그녀가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어. 또한 범죄자들의 이름을 적어 살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트에 일부를 넘겨주었지. 그 다음엔 미사에게 키라인 척 경찰에 메시지를 보내 협력과 노트 반납을 제안하라고 했어.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키라라고 밝혔지. 노트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찰에 넘기겠다고 말이야. 마피아의 위치를 알고 있으며 노트에 조직원들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사실도 알렸어. 그녀는 습격 시간을 정해주며 사신의 눈을 가진 사람과 노트를 함께 지참하라고 했지. 경찰은 그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라이토의 아버지는 스스로 사신의 눈 거래를 하기로 결심했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전력이 준비되었고 공격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어. 라이토의 아버지는 거래를 마치고 마피아 단원들의 사진을 확인했어. 약속된 시간에 놈들이 죽기를 기다렸고 정말로 적힌 대로 모두 죽어버렸지. 우두머리와 몇몇을 제외하곤 말이야. 그 직후 경찰 부대가 본부를 직접 습격했어. 그곳의 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노트를 되찾는 데 성공했지. 그 순간 라이토는 아버지에게 멜로를 죽이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라이토의 목표는 단순히 노트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어.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는 멜로를 제거하고 싶었던 거지. 라이토의 아버지는 정말로 멜로를 찾아내 이름을 보았지만 죽이지 않겠다며 투항하라고 망설였어. 이름을 적어 상황을 쉽게 끝낼 수도 있었지만 불행히도 부상당한 자의 기습을 받았어. 그 후 멜로는 그곳을 통째로 폭파해버렸지. 라이토의 아버지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어. 노트를 되찾긴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 그는 아들의 수명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고 안심했어. 라이토가 미리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들이 키라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지. 라이토는 숨이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멜로의 이름을 적으라고 다그쳤지만 결국 아버지는 적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어. 그 뒤 사신 시도우가 경찰로부터 자신의 노트를 돌려받아 떠났지. 경찰에겐 류크의 노트와 미사의 또 다른 노트만 남게 되었어. 미사의 노트는 라이토가 기억을 잃지 않도록 여전히 그와 연결되어 있었지. 그 후 멜로는 니아를 찾아가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전했어. 경찰이 가진 노트에 키라의 혐의를 벗겨준 13일의 규칙 같은 가짜 규칙이 있다고 말이야. 그 시점에서 니아는 라이토가 키라라고 확신했어. 그는 경찰에 연락해 가짜 규칙, 특히 13일의 규칙에 대해 지적했지. 그 순간 라이토는 당황한 척하며 사신에게 그 규칙이 진짜인지 물었어. 하지만 이미 수사팀의 마음속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지. 그들 중 아이자와라는 수사관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는 처음부터 이 규칙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지. 사실 엘 자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규칙을 확인하고 싶어 했으니까. 만약 그 규칙이 가짜라면 라이토가 결백하지 않다는 뜻이었어. 니아 역시 그들 중에 키라가 있다고 단언했지. 누구든 자신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어. 그 후 라이토는 최악의 타이밍에 어리석은 수를 두고 말았어.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니아의 본부 위치를 캐물었지. 위치를 알아낸 그는 키라, 신봉자들을 시켜 본부를 공격하게 했어. 니아가 도망치려 할 때 미사가 사신의 눈으로 그를 죽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지. 하지만 니아는 다시 연락해 라이토가 스스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어. 위협을 느끼자마자 추종자들을 움직여 공격한 것이 바로 키라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이야. 라이토는 변명하려 애썼지만 그들을 완전히 설득하진 못했어. 그동안 니아는 포위망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는 모두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자문했고 돈이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는 막대한 양의 현금을 꺼내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지. 이로 인해 그 일대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러 온 틈을 타 니아는 경찰로 변장해 팀원들과 탈출에 성공했어. 결국 라이토는 이번 판에서 패배했고 니아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지.
경찰의 신뢰도 흔들리기 시작했어. 특히 아이자와가 그랬지. 그는 라이토와 미사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어. 그는 돌아와서 노트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지. 그러면서 니아에게 연락해 몇 가지 정보를 공유했어. 그 순간 키라의 대변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생방송 중에 죽어나가자 모두가 경악했어. 시청률에만 집착하며 독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대변인을 키라가 처단한 거야. 목격한 광경에 모두가 넋을 잃었지. 라이토가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살인이 일어나니 그를 어떻게 의심하겠어. 아이자와는 라이토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어. 미사의 집까지 뒤졌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키라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지만 사실 라이토는 이 모든 걸 미리 계획했기에 침착할 수 있었어. 미사에게 소유권을 포기하게 해 기억을 지운 뒤 노트를 미카미라는 남자에게 넘겼던 거야. 미카미는 키라에 집착하며 그 사상을 굳게 믿는 인물이었지. 그는 키라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라이토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행동할 수 있었어. 라이토가 개입하지 않고도 텔레비전 속 인물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아주 영리한 계획이었어. 아이자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됐고 라이토는 다시 한번 모두를 속여 넘겼지. 이후 미카미는 키라의 새로운 대변인으로 아나운서 타카다를 선택했어. 알고 보니 그녀는 과거 라이토의 친구였지. 타카다 역시 키라를 숭배하고 있었어. 라이토는 그녀와 직접 소통하며 상황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상황을 수사팀 앞에서 이용했지. 그녀가 대학 동창이니 정보를 캐내어 키라를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전 세계가 이미 경찰이 키라에게 굴복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도 짚었어. 수사팀은 대화 내용을 도청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했지. 라이토는 이를 받아들였어. 그는 그녀와 만나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비밀리에 쪽지로 소통했어. 그 쪽지에서 그는 자신이 키라임을 밝히고 지금 상황은 경찰을 속이기 위한 연기라고 말했지. 그 후 니아는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의 도착을 알리며 연락을 취했어. 그의 목적은 키라를 도발하는 것이었지. 그는 키라의 안방에서 키라를 쓰러뜨리러 왔다고 선언했다. 라이토는 누가 위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라이토와 니아, 진정한 승부의 서막이 올랐다. 라이토는 타카다에게 데스노트 조각을 건네며 자신을 대신해 심판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그 사이 니아는 키라를 대신해 심판을 내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눈치챘다. 니아는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타카다와 접촉하는 인물을 쫓기 시작했다. 타카다의 사고방식을 꿰뚫고 있는 인물, 니아는 미카미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니아는 요원에게 감시를 명령했고 삼엄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괴롭힘 당하는 여자를 촬영하는 미카미를 포착했다. 이윽고 그는 노트를 꺼내 남자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는 숨을 거두었다. 미카미가 키라의 대행자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다. 니아는 미카미 몰래 노트를 입수해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결전의 계획이 세워졌다. 드디어 니아가 라이토에게 접촉했다. 키라 사건의 끝을 보자며 결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아이자와와 함께 노트를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그 시각 멜로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 타카다를 납치하는 강수를 두었다. 타카다의 납치 소식은 순식간에 온 거리에 퍼졌다. 하지만 그녀에겐 비장의 카드, 노트 조각이 있었다. 자신의 눈거래를 마친 그녀는 직접 멜로를 처단했다. 라이토 일행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타카다는 라이토에게 전화를 걸어시키는 대로 했다고 보고했다. 위기의 순간 사신의 눈을 쓰라던 그의 말을 떠올리며 차에 갇혀 도움을 청하는 그녀를 라이토는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계 속에 숨겨둔 노트 조각에 이름을 적어 그녀가 분신자살하게 만들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니아는 다시 라이토에게 연락해 결전의 날이 밝았음을 알렸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천재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라이토의 수사팀과 니아의 SPK가 드디어 마주했다. 가면을 쓴 니아는 30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이토가 도발했다. 무서운 거냐? 그러자 니아가 가면을 벗고 비웃음을 흘렸다. 라이토는 침묵의 의미와 웃음의 이유를 따져 물었다. 모든 것을 끝낼 임무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니아가 답했다. 수사관들은 대체 그게 누구냐며 당황을 금치 못했다. 키라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가 나타나 모두의 얼굴을 확인한 뒤 키라를 제외한 전원의 이름을 적을 것이라고. 적히지 않는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진짜 키라다. 그냥 가만히 서서 죽으라는 거냐며 수사관들은 경악했다. 니아는 아무 걱정 말라며 그를 방해하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드디어 왔군요. 그 순간 미카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신의 눈으로 모두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라이토의 얼굴 위로 이름이 보이지 않자 미카미는 그가 키라임을 확신했다. 미카미는 전광석화처럼 모두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당장 미카미를 체포하려는 그들을 니아가 제지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거냐? 미카미는 강박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하루 한 페이지만을 쓴다. 니아 일행은 이미 노트에 접근해 오늘 사용할 페이지를 바꿔치기 했다. 그러니 지금 적는 이름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죽는 사람은 없다. 미카미의 펜 끝이 멈췄다. 니아는 확인 후 그를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노트에 이름이 없는 자가 바로 키라의 정체다. 하지만 니아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때 라이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다. 니아가 노트를 바꿔치기 할 것까지 이미 계산해 넣었던 것이다. 완벽한 라이토의 함정이었다. 니아가 손을 댄 것은 진짜 노트가 아니었다. 니아를 속이기 위해 라이토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였다. 진짜 노트는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다. 미카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를 썼고 가짜로 미끼 노릇을 해온 것이다. 그동안 타카다가 노트 조각으로 실질적인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니아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라이토의 거대한 설계였다. 라이토는 승리를 확신하며 초입기에 들어갔다. 미카미, 다 적었나? 네, 신이시여. 라이토는 당당하게 그를 안으로 들였다. 미카미가 들어오고 라이토는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마침내 승리 선언을 하려는 찰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분이 지나도 멀쩡한 상황에 라이토는 경악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모든 게 완벽했는데, 내 계획대로였는데. 미카미 역시 시키는 대로 했다며 아연실색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이 미카미를 덮쳐 체포했다. 니아가 노트를 넘겨 펼쳐 보였다. 그곳에 적히지 않은 이름은 오직 야가미 라이토뿐이었다. 라이토가 키라라는 결정적 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 라이토는 함정이라며 비명을 질렀다. 미카미 따위 모른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니아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미카미를 탓하지 마라. 진짜 노트의 위치를 알아낸 건 우리다. 페이지뿐만 아니라 노트 통째를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진짜 데스노트는 처음부터 니아의 손아귀에 있었다. 타카다 납치 사건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 타카다를 죽이기 위해 미카미가 규칙을 깨고 진짜 노트를 꺼내 보인 것이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감시해 노트의 은신처를 파악했다. 라이토의 완벽했던 시나리오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멜로의 희생이 없었다면 진실에 닿지 못했을 것이라고 니아가 말했다. 이성을 잃은 라이토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내가 키라다. 드디어 정체를 실시했다. 시계 속 노트 조각에 이름을 적으려던 찰나 총성이 울려 라이토의 손을 꿰뚫었다. 자신의 피로 이름을 적으려 발악했지만 연이은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미카미는 절망에 빠져 끔찍한 방법으로 자결을 택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라이토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끝이 보이고 있었다. 결국 류크가 자신의 노트에 라이토의 이름을 적었다. 라이토의 숨이 멎으며 키라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참혹했던 전쟁은 모두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